굿모닝 프레지던트. 예, 반갑습니다. 다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찾아뵙습니다. 저희들이 회가 더 할수록 순서가 좀 더 많아질수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조명도 좀 새로 했고요. 그리고 얼굴도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좀 했습니다. 주변에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다는 격려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격려에 힘입어서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레지던트 TV는 가급적이면 대통령 또는 미래 대통령 또는 대통령 주변의 얘기들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JYP 교수님 저거 얘기 들으셨나요? 지금 언론에서 좀 이걸 까고 있어요. 야, 우리나라는 순서가 있는데 바이든하고 통화를 해야지 왜 시진핑하고 먼저 통화했냐, 이제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는 통화를 했고 아직 바이든하고는 이제 통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바이든 정부의 변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한미 관계가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뭐냐, 또 좀 껄끄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한일 또는 한중 이런 관계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오늘 한번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 언론을 보니까 그 시진핑하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화를 하셨어요. 그건 하신 건 뭐 좋아. 그런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하고는 통화 안 하고 스가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 기본적으로 한미일 관계 어떻게 보는 게 좋다.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먼저 말씀을 좀 꺼내주시죠. 저기 통화하고 전화 이런 부분은 신세대가 더 잘하시니까 먼저 신세대가 이 통화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뭐 카톡으로 했냐, 뭐 그런 거예요? 뭘로 했었는데? 전화를 40분 정도 했다. 네, 그거만 들으셨다. 요것만. 근데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 통역이 이렇게 해주나? 요즘 뭐 기술이 좋으니까 자동방으로 이렇게 근데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네. 자동으로 되는지. 되죠. 진짜요? 아니에요. 공식적인 국가 간의 정상 통화는 반드시 양쪽의 통역이 다 같이 있죠. 이렇게 자국말로 하는데 그럼요. 자국말로 하는데 이제 저쪽에서 들리는 이렇게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 정상 간의 통화니까 당연히 공식 통역관이 옆에 이제 자동으로 딱 해서 이제 뭐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옛날 대통령들이 어디 가서 뭐 영어로 했다, 뭐 불어로 했다,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자국말로 하는 거예요. 자국말로. 원래 대통령은 자국말로 하는 거죠. 그쵸. 남의 나라 말로 하는 건 대통령의 역할은 아니죠. 그 이제 그쪽에다 우호감을 표시하는 정도의 인사말 정도만 하는 것이 전체 연설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옳지 않죠. 예, 맞습니다. 자, 한미일 관계 어쨌든 뭐 이게 지금 대통령과의 통화 때문에 불거진 일이에요. 한미일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JYP? 일단 저는 뭐 통화 순서 문제는 굉장히 유치한 지적이다. 그렇죠. 제가 KFC한테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야. 그래서 우리 전화했는데 받았어. 그럼 먼저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정도 수준이 그런 걸 가지고 맞습니다. 하는 이제 시대는 지났다. 그게 과거에 우리가 배우던 있지 않습니까? 국제정치 수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외교 전문가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는데 외교 전문가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는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정치 회기가 외교입니다. 전쟁도 외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전문 직업 외교관들이 하는 이 외교행위 없어져야 된다. 라는 기본 자락을 깔면서 제가 외교부 공무원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 거의 뭐 굉장히 긴장하시겠네.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JYP 교수님 말씀이 맞죠. 언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국의 이익을 얼마나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그렇죠. 거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평소에 우호관계를 잘 쌓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외교의 첫 번째 기술은 권모술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출연해서 이야기했던 마키아벨리도 외교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략, 권모술수가 다 외교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렇죠. 합종연행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럼요. 그다음 무슨 뭐 수많은 기만책동 이런 것들이 다 이 춘추전국 시대 때 타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미 관계나 이제 북미 관계, 한중일 관계의 첫 번째 화두는 이겁니다. 미국은 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성장을 그냥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라는 게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의 첫 번째 기조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과거에 소련을 봉쇄하듯이 미국을 봉쇄해야 된다. 중국을. 중국을. 예. 중국을 봉쇄해야 된다. 어떻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네. 예. 최근에 이제 중국의 입장이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저는 시진핑이 오버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전에 우리 이제 중국 이야기할 때 뭐 도광양의 유소자기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네. 화평불기라는 표현을 써요. 도광양이라는 건 뭐냐면 숨어서 힘을 기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유소자기는 할 일을 하겠다. 네. 근데 화평불지는 평화롭게 나도 세게 한번 나가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불기 한번 제대로 서보겠다는 거 제대로 아닙니까? 써보겠다 이런 예. 뜻인데 이 한 사자성어인데 중국이 기본적으로 취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 1대1로라고 합니다. 그렇죠. 1대1로 1대는 뭐 하면은 저 1대는 이제 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실크로드를 실크로드를 통해서 예. 이 유라시아 대륙 끝까지 가는 가는 것을 거고. 이야기하는 거고 일로는 이제 바다. 예. 옛날 그 누구죠 정화라고 하는 황간이 갔던 네네네. 그 길을 통해서 가겠다는 뜻인데 육지로 가는 거는 자기들 땅이니까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바다로 나오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 막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예. 좀 더 가면 이제 인도까지. 예, 거기에서 미국의 전략에 맞춰서 우리 한국도 준비했던 전략이 신남방 정책이에요. 그렇죠.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이 동아시아에 있는 4개 국가, 인구가 1억이 넘는 4개 국가가 있습니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작고 저기 베트남. 베트남. 이 4개 국가를 경제 협력을 통해서 결국은 인도까지 간다. 시장이 제일 큰. 이 이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동남아 쪽에 먼저 진출하고 있던 일본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의 지금 외교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측면들 때문에 미국이 늘 한일의 외교 정상화를 물론 뭐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좀 더 우호적 관계를 증진하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이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더라도 네.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바뀌지 않죠. 네, 이 속에서 북미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네. 트럼프는 북한에게 저는 이런 제안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분이 워낙 또 이 원샷 예, 그런 거죠. 예, 스타일이. 빅딜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김정은 위원장한테 너 중국 갈래 미국 갈래 핵이래 이런 이야기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수십 년 동안 중국과 우호 관계를 가져온 북한의 입장에서 그것들이 저는 이 빅딜이 못됐던 바탕에 하나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확인됐다 안 됐다고 할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북한이 미국에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 중국 봉쇄? 우리가 앞장서 줄게. 경제 풀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죠. 예. 유엔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몰래 이제 접촉을 해와서 유튜버를 우리가 할 때 제일 좋은 게 알고 보면 국제정치 관계예요. 왜? 어차피 확인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는데 다음에 대통령께서 윤석열이 우리 사람이 하는 바람에 바로 우리 폭망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제정치 이슈 많이 다루면 좋아요. 근데 책임 안 져도 돼. 지금 사실은 이 중국의 가장 큰 노이로제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 압록강, 지금 북한의 압록강변에 미군 미사일이 쭉 쓰면 베이징까지 200km거든요. 이거는 뭐 거의 직사화기로 때릴 수 있는 그렇죠. 거라. 지금 지난번에 사드 때 중국이 그렇게 난리를 쳤던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 이제 불쾌함이 위험 이런 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2년 전인가 대만에 가서 대만 남쪽에 가면은 저기 있습니다. 미국 그 군함 기지도 있고 중국 기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미사일 날아가는 현장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 남진해라고 하죠. 남중국해에서는 일촉즉발에 옛날에는 거기를 남진하해 동진하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남진하해 동진하해. 태진하해는 없나? 진하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설명해 주세요. 이거 진화가 옛날엔 중국을 차이나잖아요. 차이나. 그걸 진화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그 우리 김동완 통보관이라고 우리 그 일기예보 하면 항상 나오는 그 양반이어서 한편 동진하에서는 뭐 바람이 불고 뭐 이런 얘기가 아주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에는 그걸 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었어요. 아니 그 이제 중국에서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우리 이제 중국적 시각으로 보는데 그쪽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또 그렇게 부르잖아요. 절대 안 자국 중심으로 불러요. 우리가 저기 동해를 동해라고 하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보면 서해인데 이스시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도 뭐 나중에 한번 다뤄보긴 할 텐데 이제 서해를 국제적으로 황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서해라고 그러면 중국은 동해라고 그럴 텐데 그러면 이거를 싸움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도
사실은 황해와 똑같이 그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청해라는 거를 제안했었습니다. 청해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의 바다, 뭐 화해의 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을 봉쇄하는 방향은 지금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바탕으로 해서 대륙의 세력이 해양으로 나오는 걸 다 봉쇄하는 방향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북한 문제를 과거에 이 민주당 정부가 했는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제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근거가 뭐예요? 금방 말씀드렸죠. 중국에 대한 대봉쇄가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네. 북한을 언제든지 우호적으로 자기들이 당길 수 있다면 당기려고 미국은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북한 변수는 사실은 예. 크게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압록강에 미사일이 쫙 배치되는 이 상황이 중국이 가장 나쁜 상황이죠. 나쁜 상황이고 미국은 제일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소개라는 작전이 있습니다. 중국에 보면 소개라는 군사 작전인데 이 소개가 뭐냐? 작은 닭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대개가 이 북한이라는 소개를 품는다 그래서 비상시에 북한에 들어가서 진주하는 게 있죠. 진주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번 그런 이제 위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작계라는 게 나왔죠. 한번 들통났어요. 우리나라는 그 작계 5020인가 뭐 이름 문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북한의 비상시에 들어가서 북한을 점령하는 계획이 있어요.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제가 좀 알죠. 네. 어느 동네 방해하셨는데 특수부대예요. 도시락을 지참하여 적동사무소를 점령하자. 그러면 들어보니까 어쨌든 미국도 중국도 다 대륙 완전 큰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알랑방구를 잘 껴야죠. 그렇지, 정답입니다. 알랑방구를 잘 껴야 정답입니다.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가 해양 세력이라 그래요. 그렇죠. 해양 세력이. 해양 세력이라 불러. 왜 그러냐면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은 대륙 세력이에요. 이 두 사람이 부딪히는 데가 우리나라야. 일본, 우리나라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부딪히는 데가. 굳이 보면 그 남중국해까지 대만, 필리핀 이런 데까지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부딪히는 접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랑방구를 잘 끼고 눈치를 잘 봐야 돼.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 박살나요. 사실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가 중국하고 전쟁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고 이미 전쟁을 할 수도 없는 나라인 이유가 중국과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1위예요. 중국과의 우리나라 교역량이 1위예요. 압도적 1위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에 이제 극단적인 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아이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면은 저는 아웃되겠지만 세계 경제 폭망합니다. 그럼요. 서울이 갖고 있는 경제적 단위라는 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 공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런 전쟁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북한 사람들 말은 좀 한 반 접어야 돼. 그러니까 이 불바다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그런 불바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과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 북한이 흔히 하는 이제 유격대 정권이잖아요. 예. 유격대 정권이 가면 마적대라는 뜻이에요. 마적대. 이 정도면 완전 반복 맞죠, 그죠? 예. 종북 아니죠. 종북 아니야. 마적대. 그러니까 산적 같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평가할 때 화물열차 정권, 소련에서 화물열차를 타고 온 이 공산주의 엘리트들이 만들었던 화물열차 정권 이런 표현들도 썼는데 그 중간에는 이 유격대 정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항일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사실 유격대 정권은 사실 김정일에서는 끝났다고 이제 봐야죠. 김일성 주석 때까지만 해당되는 건데 이 유격대 정권들이 쓰는 게 뻥치기 언어를 많이 써요. 중국도 똑같아. 중국도 똑같아. 마오쩌둥도 알고 보면 유격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산속에 있던 이런 분들인데 물론 거기는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일본에는 마적 출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대표적으로 제가 알기로 주덕 장군인가 이런 분들 맞나요? 그러니까 옛날 군벌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나눠질 때 홍군에 많이 들어오는. 그게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마적대 하다가 간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모택동 밑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게 발언해요. 세게 발언하면서 중국의 고전을 인용해서 발언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 이제
친구들 뭐 이렇게 다 얘기 나누면은 우리나라는 외교를 되게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맞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 같은 사람을 외교부에 이제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애국심이 철철 넘치고 국제 정치라는 것은 전부 다 목적지향적인 거예요. 목적지향적이지 과정지향적이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외교 관료들을 교육하는 방식이 과거에서도 국제 관례, 국제법 중심으로서 교육을 시켜요. 이 국제법이라 이야기하면은 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비엔나 회의에서 회의는 춤춘다라는 이야기예요. 춤추고 놀면서 1년을 놀아. 몇 년을 놀아. 의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벤트하고. 그런 외교가 지났어요. 약육강식의 외교라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거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탈원전 정책하면서 UAE에다가 원전 수출하는 게 국가의 현실이에요. 예, 국가는 현실이죠. 이기적 실체예요. 네, 맞습니다. 폭력적 실체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 그것을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외교 관료들을 교육할 때 그런 것들보다는 국제 관례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태도 이런 것들하고 국제 신사를 국적 없는 국제 신사들이 많아요. 한국 외교관. 그런데 국적 없는 국제 신사가 많은데 성추행도 제일 많아요. 아이고 참 이 외교 문제 저도 외교 문제를 뭐 깊게 얘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깊게 말씀 못 드리지만 외교관 자녀들이 계속 외교관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외국어를 잘하니까 외교관 자녀는 당연히 외국어에서 태어나. 그리고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한 10년은 살아. 불어가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아빠가 어디로 가냐면 뭐 예를 들면 미국에 가. 그 영어도 기가 막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보통 외교 전략할 때 국제관계하는 게임 이론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우리 그거들을 죄수의 딜레마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벼랑 끝 전술 뭐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다음번에 오기 전에 죄수의 딜레마는 제가 가르쳐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수의 딜레마는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북한 상황 모르고 북한도 우리 상황을 모르니까 서로를 의심하니까 계속해서 무기를 만든다는 거야. 서로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수가 잡혀갔는데 죄수를 따로 가둬놓고 신문을 해요. 야, 너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너가 사실대로 말하면 다 털어놓으면 넌 봐줄게. 그런데 제가 말했는데 너가 말 안 하면 넌 사형이야. 옆에가 불었어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었다 그러는 거야. 요즘도 많이 쓰는 방법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서로 모르면 그러니까 제가 확신만 있어. 쟤는 절대 안 불 거야라는 확신이 있으면 자기도 안 불고 해결이 되는데 못 믿거든 상대를.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을 못 믿으니까 서로 바보처럼 계속 세금 써가면서 무기를 만들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어 무슨 각종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그냥 통역기 돌리면 돼요 요즘은. 그 시간에 전략 전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기본적으로 애국적 소양들 표현 굉장히 좀 민족주의적으로 바뀌는데 국가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무한한 존경심 이런 것들에 대한 교양 교육을 더 과거하는 것들이 괜찮은 외교관, 훌륭한 외교관을 키우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외국어 잘하는 중심으로 외교 관례 잘하는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외교를 못하는 외교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오늘 프레지던트 TV가 외교 TV까지 이렇게 좀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의 시작은 뭐였냐면은 시진핑 주석과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통화 이것을 통해서 이 보수 언론들이 야 바이든하고도 통화했는데 왜 했냐? 그리고 바이든은 말이야 우리 제끼고 일본 스가하고 통화했어. 이런 얘기를 가지고 유치한 이야기예요. 유치한 얘기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문제는 앞으로 이 박스 아메리카라는 이 큰 정책이 존재하는 한 쉽게 없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바뀌든 또는 공화당으로 가든 사실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지난 민주당 10년 정권이 전략적 인내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이 한반도 완전히 다 망쳐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게 미국 탓이 아니에요. 우리 정부 탓이에요. 그 당시 우리 정부가 보수 정부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제스처를 취하는데 미국이 뭐 나서서 해줘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뭐 그런 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정부가 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부고 한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라는 이런 이 황당한 수준에서 벗어나가지고 적극적인 평화 정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내년 대선에서 우리나라가 진보적 이 정권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와 호흡을 맞추려면 바로 여기서 프레지던트 TV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한미 관계에서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한미 관계의 급진적인 변화를 이뤄냈던 게 언젠가면요.
클린턴 정부 말기와 김대중 정부 초기가 그렇죠. 그 네. 시점이에요. 네. 결국은 미국의 진보 정부,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었을 때 결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늘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네. 투표권 있으면 투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1년 지나면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TV로 이제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그렇다고 영어로 하진 않아. 그럼요. 자동 번역기 설치하지. 예. 아니, 우리 오늘 국적이 분명합니다. 예, 오늘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가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아까 제가 표현을 좀 알랑방구 잘 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반도국이어서 해양 세력과 이 대륙 세력의 이 계속적인 이 사이에서 어쨌든 간에 알랑방구를 잘 껴야 어쨌든 우리나라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오늘 저 마지막 한 가지만.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바이든 정부에 들어섰을 때에 먼저 저는 선제적으로 대북 그 정책에 대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탑다운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예. 아마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으로 버텀업 방식을 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것은 현재 그 하나 이제 조정기구로 존재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가지고 적당히 한국 정부가 그 선을 넘을 정도의 개별적인 북한과의 접촉이라든가 교류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농구할 때 조던 트래블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마이클 조던.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 마이클 조던이 트래블링이라는 반칙이 있어요. 네. 반칙인 듯 아닌 듯 반칙인 듯 아닌 걸 계속 해버리는 거야. 근데 조던이라는 유명한 선수가 하게 되니까 심판들도 나중에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걸 우리하는 이제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데요. 외교 관계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엔 제재의 선을 넘지 않는 수준들에 있어서 기획을 하고 그것들을 한번 자체적으로 집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미 워킹그룹을 설득을 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 지금 제대로 안 섰을 거란 말이에요. 정책이 정책 방향에 방향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일 시기가 지금이라고 제가 감히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항상 문제가 됐던 한미 워킹그룹의 문제, 그러니까 한미 관계, 북미 관계, 아니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 항상 걸림돌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받아온 이 워킹그룹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현재적인 제안을 해야 되고 그런 그렇죠. 조던 조던 트래블링. 조던 트래블링 같은 제가 농구를 잘 몰라서 이런 일을 통해서 약간 오버되는 것 같지만 계속 반복하면 마치 그게 기준이 되는 듯한 기준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새로운 전략도 오늘 저희 프레지던트 TV가 한번 과감하게 여러분 앞에 제안도 드려봤습니다. 다음 저희들 순서는요.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동정을 중심으로 했다면 다음번에는 후보 중심의 잡설, 뒷얘기, 소문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다음번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자, 굿모닝 프레지던트. 안녕.